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예. 정말 행복한 명절. 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가사노동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이런 네. 시스템에 우리가 네. 저항한다 해서 아예 그 명절 때 고향 안 가는 분들도 있고 말이죠. 네.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네, 많이 달라졌고 앞으로도 좀 더 달라져야죠. 그 얘기 해주시니까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가사노동이나 이런 문제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많이 바뀌어야죠, 앞으로요. 네. 그럼요. 자, 네. 그 전에 저희가 오늘 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또 내일 모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내일 모레는 대전입니다. 대전. 네. 네. 대전 기독교연합 봉사회관. 예. 네. 이곳에서 우리 대전 지역의 애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이완배 기자님의 북 콘서트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대전을 처음 가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약간 겁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얼굴 뵙고 도란도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기독교연합 봉사회관은 문화동에 있는데 네. 여기 이 기독교연합 봉사회관 건물에 네. 대전 CBS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네, 그러면 김용민 PD님께서 잘 아시겠네요. 아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 찾아오실 때 네. 대전 CBS라는 간판을 보시면은 네. 아마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서대전 내거리역에서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여튼 350석짜리 무지하게 넓은 데를 잡아놨습니다. 예, 오시면은 편안히 앉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와주셔서 많이들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대전에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 많이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낮투시죠? 네. 모레 토요일 낮투시. 네. 예. 안 오시면은 이건 김종필 지지자다. 이렇게 차민여 지지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희가 녹음하는 시간 기준으로 방금 12만 명을 축하드립니다. 네. 김용민 TV. 이거 저만의 그 보람입니까? 우리 이완배 기자님도 이렇게 빛내주시는. 아니, 저야 그런데 아직도 구독자 1000명 선에서 머물고 있는 현석훈 PD한테 야단을 좀 쳐야 돼요. 그렇군요. 예. 그 현석훈 PD한테 욕을 해야만 이 사람이 붙는다고 꼭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가 외모에 비해서 착해서 욕을 안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애청자분들과 만나게 돼서 진짜로요. 행복하고요. 네. 우리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오늘 이완배 기자님하고 나눌 이야기는 무엇인지요? 예, 오늘은 설 명절을 이제 막 지냈으니까요. 네. 가족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가족하면 왠지 경제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단어일 것 같지만 사실 가족은 주류 경제학과 비주류 경제학이 부딪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류 경제학은 사람을 매우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존재로 보죠. 이렇기 때문에 일의 성과를 높이려면 인센티브를 걸어야 됩니다. 예. 잘못하면 처벌을 하는 거죠. 인간은 오로지 돈이나 이익에만 반응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주류 경제학이 신성시하는 게 시장입니다. 주류 경제학에서 시장은 거의 신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교환이 인간의 본성인 것처럼 시장의 역사를 왜곡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요. 근데 이런 주장이 말도 안 된다는 걸 입증하는 게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작고 기본적인 사회 단위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예. 만약에 이기적 인간이 사람의 본성이고 시장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라면 가족도 당연히 그런 세상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러냐는 거죠. 이번 명절에 청취자 여러분들 세뱃돈 주셨잖아요. 주류 경제학에 따르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첫째하고 둘째가 있는데 세배를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세뱃돈을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굴리는 겁니다. 세배를 하면서 앞구르기 2번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 세뱃돈 3만 원, 시큰둥하게 절하면 2만 원만 주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은 더 많은 세뱃돈을 획득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텀블링을 하면서 세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세배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예. 명절 때 백발백중 음식이 남습니다. 왜 남습니까? 요건
친척들이 얼마를 먹을지 몰라서 넉넉하게 준비하기 때문에 남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이 남는다는 건 경제학적으로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공급과잉이라고 부르는데요. 공급과잉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효율의 상징입니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시장 원리를 도입하면 됩니다. 시장은 너무 완벽해서 절대 공급과잉을 만들지 않거든요. 예. 친척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동그랑땡 하나 집어먹을 때마다 돈을 받는 겁니다. 고모 동그랑땡 맛있어요. 한 접시 더 주세요. 이러면 오케이 동그랑땡 한 접시에 8,700원 돈 내고 처먹어. 이러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할머니 이번 김장김치 진짜 맛있네요. 김치 좀 더 먹을게. 오케이 김치 한 접시에 1,240원 돈 내고 가져가. 이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두 번 명절을 굴려보잖아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양이 짐작이 됩니다. 돈을 내고 먹기 때문에 맛없는 건 일단 안 먹고요. 네. 맛있는 것도 적정량을 소비를 하죠. 그래서 만드는 쪽에서 보면 얼만큼 만들어야 하는지 시장 원리에 의해서 파악이 됩니다. 예. 공급 과잉이 일어나지 않아요. 졸라게 효율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명절 때 이러고 싶으십니까?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이게요. 예. 네. 그래서 비주류 경제학에서 계속해서 묻는 건 주류 경제학 니네들은 인간이 이기적이고 시장은 효율적이라고 맨날 주장하는데 왜 가족 단위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년 동안 주류 경제학은 늘 얼버무려 왔습니다. 아유, 가족은 예외로 해. 아니, 뭘 가족까지 경제학에 끌어들여. 이러면서 덮어버린 거죠. 그런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제일 기본적인 단위가 나 자신이고요. 그 다음 사회를 형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가족입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야 마을이 나오고 직장 동료가 나오고 국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고 사람이 남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원천적인 장소인 거죠. 예. 그런데 이 기본 단위에서조차 먹히지 않는 시장 만능론, 이기적 인간 이걸 어떻게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예. 이런 관점으로 보면 가족이 정말로 많은 시사점을 경제학에 안겨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노인복지에 돈을 쓰잖아요. 보수층이 막 반대합니다. 왜 우리 세금을 걷어서 일도 안 하는 노인에게 쓰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위를 국가에서 가족으로 좁혀보십시오. 부모님이 병들고 굶주리면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을 돌보잖아요. 예. 이건 엄청나게 강력한 노인복지 시스템이거든요. 취직 준비하는 청년들한테 국가가 돈 좀 주려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지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족 단위로 돌아와 보십시오. 예. 내 자식이 취업을 못해서 고생할 때 부모가 밥 안 주냐고요. 생활비 안 주냐고요. 예. 그러니까 가족은 국가 단위에서 불가능할 거라고 여겨졌던 복지와 사회 안전망을 스스로 해결하는 놀라운 단위였던 겁니다. 제 이 이야기는요. 제가 명절을 맞아서 막 끼워 맞추듯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이야기는 위대한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스웨덴의 기본 철학입니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아버지 혹은 설계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에른스트 비그포르스라는 사람인데요. 예. 1930년대 재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근데 비그포르스가 처음 설계했던 복지 정책들이 연간 2주 동안 유급휴가 이런 건 당시 자본가들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제도였거든요. 아니 노동자 새끼들이 2주 동안 쉰다는데 쉬는 것도 열받는데 유급휴가라고? 노는데 왜 월급을 줘? 처음엔 이런 반응이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출산 양육수당 이것도 자본가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쥐가 쥐새끼 낳는데 왜 국가가 그걸 도와줘? 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정책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누진세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물려주면 엄청나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거죠. 예. 지금은 너무 다들 당연한 제도들인데 당시로는 거의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비그포르스가 설계를 했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도저히 설득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당연히 반대하고요. 중산층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대를 합니다. 세금 더 내라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비그포르스가 이 정책 때문에 스웨덴 3인당이 선거에서 박살이 납니다. 이때 비그포르스가 깨달았던 게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설계한 복지국가의 모델을 국민들이 제일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줄 대중정치인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껴요. 예. 그리고 그에 적합한 인물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1932년부터 1946년까지 스웨덴 총리를 지낸 페르 알빈 한손이라는 사람입니다. 한손 총리는 최종 학력이 고졸, 고퇴, 중퇴 이게 아니고요. 초등학교 중퇴자예요. 그리고 그야말로 최하층 노동자부터 시작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을 어렵게 못합니다. 아예 못해요. 출신 성분 자체가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정말로 노동자 민중들의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비그포르스가 한손을 만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복지국가 개념을 쭉 설명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한손이 그 얘기를 쭉 듣더니 아니 그게 뭐가 어려워요? 무지 간단하네. 내가 설명할게요. 하면서 국민들 앞에 들고 나간 개념이 그 유명한 국민의 집이라는 개념입니다. 한손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복지국가란 뭐냐? 우리의 가정을 국가로 확대한 거다. 가족끼리는 이기적이지 않잖냐? 우리 노부모 돌보잖아.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잖아. 이게 가족이라면 국가는 바로 그런 가족 같은 국가여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들이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국민의 집이라는 설명인 거죠. 한손이 총리 시절에 남긴 연설문이 있는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가정이란 언제나 평등, 배려, 협조, 도움이 가득한 곳이다. 규모를 확장해 이를 민중들과 시민들로 이루어진 가정에 적용해보자. 지금 이곳에서는 형식적으로 평등, 즉 정치적 권리의 평등이 지배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보자면 계급사회로서 여전히 소수에 의한 독재가 판을 치고 있다. 각종 불평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어떤 이들은 대궐 같은 집에 살건만 어떤 이들은 추운 겨울에도 그저 오두막이라도 쫓겨나지만 않았으면 하면서 손 모아 빌고 있다. 가난한 이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혹시나 큰 병에 걸릴까, 일자리를 잃게 될까, 온갖 험한 일들을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정말로 스웨덴 사회가 선량한 시민들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으려면 각종 계급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사회적 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한다. 경제적 균등화를 달성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경제의 관리자 역할을 부여받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사회적, 경제적 차원 모두에서 적용되고 또 완전히 실현되어야 한다. 라고 연설을 합니다. 예. 멋지죠?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명절에 경험했던 가족 간의 배려와 사랑의 개념을 국가 단위로 확장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국가가 얼마나 살기 좋고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그런데 한손 총리의 이야기는 이게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가족끼리 모여서 평등, 배려, 협조, 도움이 가득한 사회를 꾸리고 살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이 모여서 국가를 이룬 거잖아요. 예. 이거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계급차별 철폐하고 사회적 서비스 발전시키고 경제적 균등화 달성화하고 노동자들의 경제의 관리자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와 경제의 모든 곳에서 민주주의를 적용시키면 우리가 사는 국가는 우리의 가족처럼 따뜻해진다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의 한 구절을 읽어볼 텐데요. 찰스 아이젠슈타인의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라는 책의 한 대목입니다. 예. 이 구절은 제가 40대 들어와서 읽은 책 중에 제 마음에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구절이에요. 예. 저는 경제학이 이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 현혹시켰던 시장 만능주의, 이기적 인간, 이런 주류 경제학의 전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기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기적이지 않음으로써 경제학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잘 설명한 구절을 아직까지 저는 발견을 못했어요. 조금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나는 네가 필요치 않다는 느낌은 환상에서 비롯된 착각이며 사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필요한 것은 뭐든 돈으로 살 수 있는데도 우리는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결핍감을 더 많이 겪는 것을 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가 결핍되었다는 얘기다. 경제적으로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부자들에게 공동체가 결여된 것은 모든 필요를 돈으로 채우기 때문이 아니라 돈 외에는 채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해 그런 사람은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욕구를 돈으로 채우려고 애쓴다. 그러나 돈은 비인격적, 포괄적, 본질상 동일한 욕구만 채워줄 뿐이다. 필요한 열량 몇 칼로리, 단백질 몇 그램, 비타민C 몇 밀리그램처럼 표준화, 수량화가 가능한 욕구는 채워주지만 누군가 정성을 담아 차려준 훌륭한 음식에 대한 욕구는 채워줄 수 없다. 거주할 집에 대한 욕구는 채워주지만 나 자신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가정에 대한 욕구는 채워줄 수 없다. 돈으로 사실상 어떤 도구도 살 수 있지만 내가 알고 나를 아는 사람이 만들어준 도구와 그에 얽힌 이야기는 살 수 없다. 돈으로 노래를 살 수도 있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 불러주는 노래를 살 수는 없다. 밴드를 집에 불러 노래하게 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그들이 진심으로 나를 위해 노래한다는 보장이 없다. 어머니가 불러주는 자장가, 연인이 불러주는 세레나데가 얼마나 내면 깊숙한 요구를 채워주는지 우리는 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시장과 이기적 인간으로 도저히 해소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아요, 이게. 제 딸이 제 생일 선물로 요즘 아빠 피부가 까칠하다고 스킨 로션을 사줘요. 이거 시장에서 15,0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빠 얼굴에 막 발라줘요. 시장에서는 고작 15,000원짜리지만 수요 공급에 의해서는 15,000원의 가치지만 그게 저한테는 15,000원짜리가 절대 아닌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경제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없을까요? 있는 겁니다. 연대, 협동, 사랑, 정, 우리가 가정에서 누리는 모든 행복한 가치들이 얼마든지 경제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우리가 사는 국가가, 우리가 사는 경제 시스템이 국민의 집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지불하는 돈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타인에 대해서 더 많은 애정을 갖게 되죠. 그러면 이 사회는 우리가 사는 가족의 확장판이 되는 겁니다. 아, 상상만 해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행복하죠. 그렇죠? 멋진 상상인 겁니다. 이 멋진 상상이요. 현실화 되는 게 저는 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번 명절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느꼈던 가족 간의 따뜻함이 세상으로 확대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저는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 독신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아플 그렇죠. 때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파도 본인이 병원 가서 치료받기 전에는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는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국가가 가족 공동체와 같아진다면 그렇습니다. 누군가 안 보여요. 그러면 찾아가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찾아가가지고 아니 어디 아프세요? 아이고 어쩌나 그렇죠. 이러는 세상. 아이고 상상만 해도 참 떡국 한 그릇 먹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는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하느냐 혹은 내가 치료비를 부담하느냐의 이야기지만 김 PD님께서 지금 뒤에 이야기를 해주신 건 국가가 국민을 돌보느냐 안 돌보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 돌봄이라는 마음의 차이인 거죠. 그리고 그 돌봄이라는 정서가 형성이 된 국가가 그런 국민의 집이 되면 누구도 죽지 않을 거고요. 누구도 아파도 걱정되지 않을 겁니다. 누구도 굶주리지 않는 거죠. 그런 세상을 명절 이후니까요.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오늘 스웨덴 복지국가의 철학이라는 국민의 집이라는 개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 정말 국가가 가족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가족 같은 그런 그런 아주 삭막하고 인정머리 없고 갑질이 횡행하는 그런 가족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한배 기자님, 2월 9일 토요일 낮 2시에 대전 기독교 연합 봉사회관 거기서 우리가 공개 방송으로 함께 하는데 자, 내일은 또 우리 팟캐스트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